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결론은 그림자가 생긴다는 이제 결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얘가 지나가는, 다시 말해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바람개비를 냅뒀대. 바람개비를 냅뒀더니만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래. 자, 결과는 세 가지예요. 어떤 결과? 음극선이 휜다. 뭔지 모르게 휘대. 두 번째는 그림자가 생긴다. 세 번째는 바람에게 휜다. 바람에 돈다.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휜대요. 자, 선생님 그림 보면 어느 쪽으로 폈죠? 플러스 극쪽으로 폈어요? 마이너스 극쪽으로 폈어요? 플러스 극쪽으로 폈지. 그럼 플러스 극쪽으로 폈다는 얘기는 얘는 일단 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다 얘기해야 돼?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결론은 전기를 띠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그다음 그림자가 졌대. 자, 그림자가 졌다는 얘기는 빛과 같이 얘는 뭘 한다? 직진을 한다. 그래서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야.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결과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더래요. 바람개비가. 자, 바람개비가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봐봐. 우리가 공기 중에서 이렇게 바람개비 휘 불고 돌아가죠. 그럼 바람개비 왜 돌아가? 아니, 바람개비가 왜 돌아가는 거야, 대체? 생각 안 해봤지? 바람개비가 왜 돌아가냐면 내가 훅 불면은 공기 입자들이 바람개비를 때려서 바람개비가 그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요 안에는 공기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진공이에요, 진공. 그러니까 바람개비를 때릴 애가 없어. 근데 바람개비를 때릴 애가 없는데 이 돌아가죠. 그럼 때릴 놈은 하나밖에 없네. 뭐 여기 있는 애. 예. 음극선. 알았지? 음극선. 그래가지고 이 음극선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굉장히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는 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전자를 발견하는 거야. 결론은 전자 발견. 그럼 이 전자라는 애는 어떤 애에 해당해? 얘는 음전기를 마이너스를 띤 작은 입자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플러스를 띤 입자 양성자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놀라가지 않았어. 근데 전자를 발견해서 왜 놀랐는지 아세요? 이 굉장히 작은 입자라서. 질량이 어마무지하게 작아. 그런데다가 이 작은 애가 음전기를 띠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입자 물리학.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상의 밀입자들을 찾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 발견 이후에. 그래서 전자 발견 이후에 더 작은 입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들어가서 쿼크?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쿼크라는 입자가 있는데 그 이후에 쿼크가 발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쿼크라는 애가 이제 뭉쳐서 양성자도 만들고 중성자도 만들게 되는 거야, 사실. 알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면 맨 처음에 빅뱅 이론이라는 거 배워요. 그 빅뱅 이론이 이제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장 작은 입자가 만들어졌는데 전자 쿼크야. 그래서 전자 쿼크가 있다가 쿼크들이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어. 양성자, 중성자들이 원자핵을 만들고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서 핵을 만들게 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래서 톰슨은 이제 그 아주 작은 입자들이 작은 입자인 전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입자 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지. 맞지? 그래서 톰슨은 자기가 발견한 입자를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모형을 갖다 제안을 해요. 어떤 모형이냐면 흔히 푸딩 모형이라고 해요. 푸딩 모형.
자, 푸딩 모양 하는 얘기는 뭐 지금은 말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공간에. 근데 이제 이 원자는 이제 뭐냐면은 원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입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전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플러스인데 그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애한테 마이너스가 빽빽히 박혀져 있는 거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전체적으로 원자는 어떤 전기? 중성인 전기를 나타내. 그래서 얘기한 게 푸딩 모양이에요. 푸딩. 몇 년도야 이때가? 1800, 1897년.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지? 1897년 때 뭐 했냐? 우리나라? 이거 했다 이거. 조선 말기. 맞지? 뭐 대한제국 만들던가? 나도 뭐 후사 얘네 집이 다 까먹었다. 니들 잘 알지? 알아요? 조선 말. 그 왕이 누구였지? 왕? 표정이 그렇다.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야. 이렇게 했네. 고종 아니야? 고종? 고종 다음에 순종인가? 그때잖아. 그때 뭐 했어? 그때 뭐 했냐면 쇄국 정치를 폈어. 그 외국 사람들이 문명을 전해주겠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안 할 거야. 양놈들 하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 꼴이야. 그때 왜 쇄국 정치를 펴? 문물을 받아들여야지. 어? 그랬던 때. 난 그래서 난 조선을 제일 싫어해. 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 후대한테 준 게 딱 한 가지야. 재미있는 사극. 영향을 그거밖에 안 줬고 쓸데없는 유교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만 고립되게 만든 거죠. 조선만 아니었으면 우리한테 대단한 나라가 됐을 텐데. 진짜로요. 이런 사고가 너무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국만큼 생각해. 애플 알지? 야, 근데 애플 아이폰으로 세계를 제패하잖아. 아니 그거 빼자. 아니 그거 봤어? 이 얼마 전에 아바타? 뭐 물에 그 아바타 봤냐? 재밌지? 열심히 없네. 원 봤어 원? 투도 봤어? 저희 다 봤어. 야 자동차 열심히 팔면 뭐하냐? 아바타 하나 들어오면 끝나. 무역은 그냥 적자야 적자. 근데 그 아바타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 게 영화를 잘 만들어서도 있겠지만 스토리가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지? 미국 애들한테 나왔겠지. 그지 않겠어? 어? 미국 애들이 나온 거야,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한테 그 아이디어가 나왔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내려면은 그냥 내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게 사고가 열려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 조선이라는 나라 때문에 계속 갇혀 있었죠. 갇혀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조선을 되게 싫어해요. 고려도 싫어요. 근데 고려가 나. 고려는 그리고 개방이라고 했잖아. 문명을 개방하고만 이랬다는. 우리가 말이야. 그때 조선만 아니었으면 이게 푸딩 모양이 아니라 시루떡 모양이었어. 안 그래? 좋잖아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시루떡 모형 이렇게 배울 거 아니야. 이제 나 진짜.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푸딩 모양 먹어보지도 못한 푸딩 모양. 푸딩 먹어 아니야? 졸라 달기만 하지. 이제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모형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전자의 발견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11년도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러더퍼드는 어떤 그 물리학자냐면 핵물리학자인데 그때는 핵물리학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한 단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1911년도인데 원자폭탄이 터진 게 몇 년이에요? 1945년도죠. 원자폭탄이 터진 게. 그러니까 불과 한 3, 40년 만에 이 원자폭탄을 만들 정도로 핵물리학이 발전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핵폭탄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보의 원자이고 보가 바로 핵폭탄을 만들었던 핵심 인물이야. 나쁜 사람이다, 그치? 근데 그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아직도 말타거든요. 자, 아무튼 러더포드는 핵물리학자인데 그럼 이제
그 방사선 이제 방사선이 있는데 방사선이면 이런 애들이 방사선이야.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X선 들어봤어? 알파선은 처음 들어봐? 생각보다 조금 많이 무식하네. 응? Y 다 읽었어? 얘들아 Y 다 읽었니? 연계 다 읽었니? 유치원 때 읽었어 Y를? 유치원 때 뭘 한다고 Y를 읽어? 너무 선행을 했구나 동규야. Y는 중학교 때 읽어야지. 아니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그랬어? Y 다 봤어? Y 나오는데 알파선거. 선생님 아들은 이제 20살이에요, 20살. 대학생인데, 그때는 참 열심히 있더라고, Y가 전지가 수백만 원 하더라고. 쓰레기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를 안 놓겠지만, 손자가 태어났어. Y 사 주기만 해봐. 죽여버릴까, 지금. 쓸데없는 Y라는 책에도 나오고, 이게 방사선인데, 이제 알파선, 감마선, 델타선, X선까지 얘기해 보면 왜 알파, 베타, 감마라 그랬니? 몰라서 정체를 몰라. X선도 QEV인이 몰라서 X라 그랬대. 이제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알파선은요 지금은 정체를 알아요. 뭐냐면 이렇게 쓰면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을 쓰는 거야. 알았지? 이 헬륨. 음. 이게 질량수고 2 플러스는 뭐냐면 이 헬륨의 원자핵은 양성대 2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2가 될게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헬륨의 원자핵을 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베타는 우리가 금방 배웠던 입자야. 전자가 베타선이에요. 전자가 베타선이고 이 감마선이 뭐냐면은 감마선이 빛이에요, 빛. 알았어? 빛.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러면 이제 각각 이제 이런 정체를 아는데 옛날에 몰랐다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알고 있지. 그래서 얘들을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알고 있었지.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다라는 걸 좀 더 알고 있었어. 알았지? 그러다가 이제 이걸 연구하다가 그러니까 이 알파선을 가지고 여러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다 이제 러더포드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 알파 입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 그러는데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결과가 산란되었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근데 이제 이용을 한 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야.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보게 되면 이제 알파 입자를 발생하는 발생 장치예요. 어떤 물질이 알파산을 발생하냐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라늄, 제일 위에 쉽게 하면 우라늄, 플루토늄 들어봤어요? 핵발전소 하는 거. 자, 여기 우리 교실에 있는 거의 모든 원자들이 방사선을 방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지금 받고 있어. 눈에 안 보이지만 알파선, 베타선 받고 있어요. 알았어? 근데 그 양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양이 많아지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터진다든가 핵폭탄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방사능에 노출됐다 이거죠. 자연 방사능이 아니야. 자연 방사능 지금 막고 있는 게 자연 방사능. 그런데 그거 말고 좀 더 농도가 진하고 그런 것들을 막게 되면 인간이 죽게 됩니다. 이런 입자를 가지고 여기 놓고 쏘았지. 가운데다가 얘를 갖다 알파 입자 가는 길목에다 이거 눈에 보니까 안 와요. 알았지? 검출기로밖에 못 봐 알파 입자는.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얘를 갖다 이렇게 쏜다 가정을 하게 되고 이 가운데다가 뭘 갖다 놓으면 금박을 갖다 놔요. 금박. 자, 금박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얇게 만들어요. 몇 년도지 지금 이게가?
1911년도지. 1911년도에 금박을 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없죠. 어떻게 얇게 만들어?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머리카락의 1000분의 1까지 자르대요. 잘라낸대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일 무른 금속 중에 하나가 금이야. 금이 제일 물러, 그지? 뭐 이렇게 치아, 이빨을 이렇게 물면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이렇게 물러요. 그러니까 얘를 놓고 두들기는 거야. 금박을 만들려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세게 두들기면 어떻게 될까? 구멍이 나. 그거 실험 못해. 그러니까 아주 얇게. 이렇게 어떻게 두들겨? 하루 종일 두들겨. 누가? 러더포드가 아니, 제자가. 들어온 세상이죠. 제자는 하루 종일 금방만 만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어. 뒤에 체득이라고 있어. 다음 장에 보면. 그 체득이라는 사람이 뭐 하냐면 금박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나중에 체득이 또 비슷한 실험을 하는데 절대로 얇게 피지 않아요. 얇게 피지 않고 실험을 하는 걸 이제 했죠. 체득은.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는 그 체득이 만든 굉장히 얇은 금박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근데 왜 굉장히 얇게 만들었냐면 이유가 한 가지야. 이 금박 여기 이 얇게 만든 이 두께 있잖아요. 두께. 이 두께를 만든 이유는 이 금박이 원자층 두세 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개 또는 세 개. 뭐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려다 보니까 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쏘았죠? 쏘았더니만 결론이 첫 번째 결론. 통과하더래. 슝슝 통과했어. 이거 뭐냐면은 알파 입자를 쏘았더니만 이 검출기예요. 검출기. 형광 스크린은 검출기를 뜻합니다. 알파 입자를 검출하는 검출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슝슝 통과해서 여기에 대부분 검출이 됐어. 알았지? 그런데 어쩌다가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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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땐 띡, 띡 이런 식으로 검출되는 거죠. 물론 이게 통과하면 산란이라는 표현을 안 써. 산란은 뭐야? 지 맘대로 튀어나가는 걸 산란이라고 그러잖아. 그제?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알파 입자는 극히 일부분만 휘어져 나갑니다. 튕기거나 휘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두 가지는 결과야.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자 이거지. 자, 결론이다. 첫 번째는 빈 공간이다. 원자는 텅 비어있대. 알았죠? 원자는 텅 비어있대. 두 번째. 자,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뭘 발견하냐면 원자 핵을 발견. 근데 원자핵을 발견하는데 이 원자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자, 대부분 빈 공간인데 이 가운데에 뭔가 있어. 근데 가운데 사이즈 큰 애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많이 살아나겠지? 매우 작다. 첫 번째는 매우 작다. 매우 작다. 매우 작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가 많이 가볍다고 생각해봐. 그럼 들어가는 알파 입자가 얘가 알파 입자잖아.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파 입자. 얘가 만약 가벼우면 이 알파 입자가 통하고 밀고 가겠지. 튀어나가지 않을 거 아니야.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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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하나. 단단하다. 무겁고 단단하다.
자, 만일 얘가 무르다고 생각해요. 무르다고. 자, 무르면 어떻게 될까? 튀겠지. 튀겨 나갈 리가 없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무겁고 단단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 입자가 무슨 전기를 띈다 그랬죠?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러지 않았어? 그지? 그럼 플러스를 띄고 있는 알파 입자가 가서 휘었대. 휘었대 이 근처 가서. 그럼 이것도 같은 전기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무슨 전기를 가지고 있냐면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원자력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원자력을 발견해가지고 지가 이제 모형을 갖다 이제 제안을 해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뭐냐면 여기 있네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 핵이 있고, 알았지?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핵 주위에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마치 태양을 가운데에 두고 수금지와 목토 천왕이 돌듯이, 그래서 이제 행성 모형이다. 행성 모형이라 그러는데, 이 행성 모형에서 이제 이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도노까지 좋아. 근데 이 러더퍼드한테 질문했겠지. 야, 근데 원자핵이 왜 플러스 전기를 띄어? 라고 질문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 왜 플러스 전기를 띄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1886년도에 볼트 시대 양성자 발견했지. 야, 그거 양성자가 있어서 그래. 이게 얘기를 해. 알았지? 그래 놓고는 이게 양성자가 있어서 그래라고 해놓고는 야, 그럼 이제 질문했을 거야. 야, 양성자가 있으면 양성자끼리 반발은 어때? 반발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전기를 띠는 애들은 가까우면 가까워서 반발이 굉장히 커져. 그럼 원자가 매우 작다며. 매우 작은 쪽에 양성자가 빽빽히 박혀 있다고 치자. 그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해? 그래? 그냥 전자도 있겠지 그러는 거야. 병신. 야, 전자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모순이 많은 그런 원자 모형입니다. 근데 아까 금방 폈던 사람이 누구였지? 제자였지. 체득이라고. 그지? 그 사람이 이제 그걸 해결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박을 폈던 체득이라는 사람이 이게 원자력의 양성점에 있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실험을 해서요. 이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같은 실험을 하긴 합니다.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켜요. 알파 입자를 충돌을 시키는데 이놈이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은 애가 베릴륨에서부터 툭 나옵니다. 알았지? 그리고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고 이 중성자가 결국은 뭐를 그 양성자 있죠? 양성관장 간의 반발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았죠? 체류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견돼서 중성자 발견을 통해서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모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원자의 구조 있잖아. 원자의 구조가 마지막 1932년도에 누구에 의해서? 체류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입자들을 보게 되면 정리해보면 원자 핵이 있고 양성,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그래서 핵하고 전자 돼 있는데 그래서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전자, 핵이에요.
그럼 얘들이 이제 전하량 말고 전하 B를 보게 되면 양성자를 플러스 1이라고 놓으면 중선전 전자가 없죠. 전하가 없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질량비. 질량비는 1대 1이야.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대부분의 질량인 거죠. 그리고 전자는 약 1840분의 1인데 얘는 0으로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따질 때는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던 두 개 더 가지고 있던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질량은 뭐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양성자와 중성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그러한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밝혀진 애들. 됐나요? 그럼 이제 원자 핵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막 계산해 보면 양성자 간의 반발을 중성자가 완전히 다 없애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1943년도인가 45년도인가에 일본의 핵물리학자가 중간자련을 발견해. 그러니까 그 중간자를 발견해서 1945년도인가 48년도인가 발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그러니까 일본은 벌써 1940년대 노벨 물리학상이 나온 거예요. 2023년도에도 노벨 물리학상을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러놓고 세계 최고예요. 잘났다. 그러고 다. 대한민국 후진국이에요. 잊지마. 니들은 후진국에 살고 있어.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나가면 어마무지예요. 어마무지. 여기 광주 가고 봉선동에 앉아가지고 예? 세계 전부를 가진 것처럼 살고 있지. 하지만 니들은 후진국 국민이야. 쪽팔리지?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 그렇지 않으면 좀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제 AI에 집어삼켜진다. AI에 집어삼켜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밀고 들어올 거야. 노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밀릴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살아야 돼. 승우 알았냐? 어? 엄마 아버지가 평생 책임져주지 않잖아, 그치? 안 책임져줘. 알았어? 나도 우리 아들 안 책임져. 지도 나 안 책임질 거야. 그렇게 돼버려. 니네 엄마 아버지 책임질 거야? 아닐 거야? 니들 자식은 니들 책임져 줄까? 어리 반푼어치도 없어, 이 사람들아. 어? 그래서 지금 계시는 엄마 아버지한테 잘해. 알았어? 엄마 아버지는 안 믿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원자 핵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 자, 까지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전자 얘가 어떻게 돼 있지? 이랬던 거야. 이 전자가 되게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전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쉬었다가 제가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문제 어디세요? 네, 여보세요? 아, 내가 사무실이에요. 아, 이상하구나. 일곱 시부터 8시. 머리, 예리, 예리, 예리. 이제. 아, 봅시다. 자, 우리 이제 앞에서 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문제들은 여러분한테 맡기니까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거야. 알지? 교재 문제는. 복습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고, 이제 요번 주에 좀 단톡방을 만들면 그 단톡방에다가 요점 정리하는 거. 알았지? 교재 내용 가지고 요점 정리하라고. 선생님 수업 내용 가지고 요점 정리한 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원자의 구조가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원자핵, 그 다음에는 전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 그래서 봐봐라. 뭐 입자들은 다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이. 보면 이제
필기해줬던 부분은 상대적 질량은 질량 B를 의미해주고요. 상대적 전하는 전하 B를 의미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잘 봐봐. 질량 B는 1대1이지. 근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에 어느 게 좀 무겁니? 실제로는 중성자가 살짝 무겁지. 그치? 근데 이걸 어디서 내냐면 고등학교 가면 내신에서 내. 아유 치사하게. 얘도 진짜 되게 없나 봐. 아니 그런 선생님은 양아치야. 이거 어쩌라고. 그잖아. 어?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그 차이 가지고 내요. 알았지? 중성제가 무겁니? 양성제가 무겁니? 내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상대적 질량과 상대적 전하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표현하는 방법 볼게요. 자, 이게 기호야, 기호. 그죠? 2라 그러고 4라고 합시다. 이 2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원자 번호. 이것도 중학교 다 배우잖아. 4는 질량수. 그런데 이 모든 원자들은 전부 다 중성이에요. 중성,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보니까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를 의미해 주는 건데 중성이면 당연히 전자도 똑같은 숫자만큼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동일해요. 그 다음에 질량수. 자,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해 놓은 게 뭐냐면 질량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원자 번호와 그다음에 질량수가 의미하는 말을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게 있어요. 몇 개 양성자가? 몇 개? 6개. 중성자는 몇 개? 알겠지? 그럼 전자 몇 개야? 6개지 뭘. 양성자 6개는. 양성자 6개. 중성자 몇 개야? 7개. 그럼 이거 탄소야? 이건 탄소야 아니야? 얘도 탄소고 얘도 탄소지? 뭐가 달라? 중성자 수만 다르네. 알았죠? 그래서 이런 원소를 가리켜서 동위원소. 그래서 이제 동위원소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이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같은 뭐 화학적 성질은 같은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알았지? 아니면은 같은 원소인데 뭐 중성자수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동위원소예요. 자, 밑에는 그림처럼 수소가 있어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있으니까 1번에 1. 이런 걸 수소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중성자 하나 끼면은 1번의 질량수가 2가 되고요. 이걸 중수소라고 해요. 그 다음에 1번의 중성자가 2개 있으면은 3중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모두가 동위원소, 같은 원소인데 다른 질량이라는 뜻이에요. 자연계에는
모든 원자들이 동위 원소를 가지고 있어. 알겠어요? 동위 원소가 있는 거 보면 돼요. 수소, 탄소, 산소, 염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 하나 배우지 않았어? 원자량 배웠어요. 원자량? 원자량? 아, 니네 원자량 안 했니? 응? 했는가? 뭐라고 안 했니? 했잖아. 뭐 좋게 왜? 너무 안 한 줄 알았잖아. 했지, 원자량. 그지? 지금 가르치는 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려. 그런 표현 주면 난 아닌 줄 알고 깜짝 놀란단 말이야. 맞지? 아, 그렇구나. 원자량 알지? 그지? 원자량 뭐였지? 원자량이 그거야. 탄소의 실제 질량을 12로 가정을 하고 상대로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량하고 질량수는 다른 말이야. 다른 말, 그러니까 실제 질량을 탄소랑 비교한 게 원자량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자, 수소는 질량수가 1 맞아. 그런데 원자량 1.008이야. 2가 아니야, 1이 아니야. 자, 얘는 질량수가 2 맞아. 근데 실제 질량을 탄소 원자랑 비교하다 보니까 2.014가 돼.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원자량을 이 동위원소 때문에 1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2라고 하기도 그렇단 말이야. 알았지? 탄소가 있어. 얘 10이 딱 10이지. 얘 기준을 잡았으니까. 근데 13짜리 13.003이야. 질량수는 13인데 원자량은 13.00. 얘랑 비교하니까 차이가 그 정도 나는 거야. 알았니? 또 얘는 10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13.03이라고 하기도 그렇잖아. 산소도 마찬가지야. 15.996으로 하기도 그렇고 16.99로 해도 그래. 그래서 이제 뭐를 나타내 주냐면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원자들은 이제 평균을 따져서 나타내 줘요. 평균. 알았지? 평균 원자량을 따지는데 평균 원자량은 존재 비율을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야. 아까 평균 원자. '자, 아까 질량수와 원자량은 다르다는 거 얘기했죠? 꼭 기억해요. 질량수와 원자량은 다릅니다. 같은 말은 아니야. 자, 그래서 원자량은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상대값을 나타내 준 거고요. 질량수 양성이 중성자예요. 근데 그 값이 비슷비슷해. 그냥 크게 차이는 안 나. 근데 이 평균 원자량은 이 동위원소 때문에 자연계에는 모든 원자가 동위원소 가지고 있거든. 동위원소 때문에 그 비율을 이용해가지고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거야. 예를 들면 CLX 17번 원자량이 35짜리도 있고요. 7번인데 37짜리도 있어. 지금 원자량 쓴 거니까. 알았지?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얘들의 비율을 보니까 얘가 75% 있고요. 얘는 25%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 원자량을 갖다 30으로 놓기도 그렇고 70으로 놓기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구하는 게 평균 원자량이야. 알겠지?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자, 합이라고 그랬지. 합, 시그마니까 합이잖아. 그럼 35짜리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돼? 70으로 곱해줄까? 0.75로 곱해줄까? 응?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0.75로 곱하는 거지. 4분의 3. 더하기 37에다가 곱하기 0.25를 해줘.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5.5가 나와요. 그래서 이 35.5가 평균 원자량이자 염소의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원자량이라 그러면 동위원소를 다 고려해서 원자량을 써. 봐봐. 멋진 주기율을 보여줄게. 화학 선생이 진짜 화학을 제대로 가르치냐는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어플을 보면 알아.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화학 선생이. 물어봐. 선생님 이런 어플 있어요? 어서 화학 선생이 할게. 멋지죠? 사지 마. 비싸. 자, 선생님이 염소 보여줄게. 염소가 이거야. 작은 글씨가 보려나 모르겠네. 좀 읽어줄게요. 17번 원소인데 여기 뭐 여기 보면 보이려나? 이게 뭐라고 써있지? 35.453이라고 써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 염소에 대한 정보 안에 원자량이 들어가 있어. 근데 35 아니고 37도 아니지. 얼마야? 35.453. 평균 원자량을 쓰게 돼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어떤 모든 원소들의 탄소가 10이라 그랬잖아. 12짜리도 있어. 그런데 이게 원자량 뭐라고 썼니? 12.0107이라고 썼지. 분명히 10이라고 안 쓰고. 그럼 뭐야 이것도? 전부 다 평균 원자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동위원소 때문에 평균 원자량으로 주기율표상이 표시되게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이와 같이 나타내 주는 게 평균 원자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분자량 기억해요, 분자량. 분자량. 근데 이 분자량은 그 원자량의 합이라고 그랬지. 그치? 원자량의 합. 그런데 이 동위원소까지 고려해야지만 정확한 분자량을 구할 수 있어.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자량은 이 동위원소가 있으면 동위원소에 의한 분자량과 그 분자량 가진 애들의 비율을 갖다가 더해 주든가 아니면은 평균 원자량의 합을 이용해서 구하든가. 방법은 두 가지라고. 알겠지? 자, 그럼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보면 자, CL2라는 애가 이제 있는데 CL2의 평균 원자량을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구했던 평균 원자량이 35.5니까 35.5 곱하기 그러니까 더하기 35.5를 해도 돼요. 알았죠?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여기 첫 번째 분자량 곱하기 비율. CL2잖아. 그럼 CL은 35짜리도 있고 37짜리도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있으면 35하고 37짜리 있을 때 애들이 두 놈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분자를 이루잖아. 그러면 분자량은 70짜리 있을 거야. 35, 35 만나니까. 35, 37은 70, 2짜리도 있겠지.
그 다음에 37, 35니까 72짜리도 있을 거고요. 37은 74짜리가 있겠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CL2의 분자량은 70, 72, 74까지 총 3가지가 존재를 해. 비율에 대해 비율을. 비율을 보게 되면 35짜리가 아까 75%가 4분의 3이었어. 비율이. 그 다음에 37짜리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이 됐고요. 확률을 다 잘 안 배워서 확률하고 비슷한데. 자, 일단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비율에서 보라색으로 쓴 거. 알았지? 그럼 70이라는 분자량을 가진 CL2는 세상에 비율이 얼마가 될까? 16분의 9가 돼요. 알겠어요? 16분의 9가 CL2 중에 70이라는 분자량을 가진 분자의 비율이에요. 자, 어떻게 줬어, 내가? 됐잖아. 자, 이거 해봐. 72짜리 얼마야?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얘 74짜리는 비율 얼마가 돼요? 16분의 1이 됩니다. 알았지? 자, 지금 이거 가지고 평균 문자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위에서는 평균 원자량의 합으로 구했죠. 그죠? 이번에는 CL2의 평균 문자량을 구할 때, 그죠? 70짜리가 얼마 있어? 16분의 9 더하기 72짜리는 16분의 6이라 돼. 6. 16분의 3 더하기 13이 6이지. 72짜리는 그다음에 더하기 74짜리는 16분에 얼마 있어요? 1. 알았지? 이걸 싹 다 계산하면 그게 얼마가 나올 것 같아? 72. 알았니? 어? 자, 진짜 나오나 볼까? 해줄게. 계산기. 아, 이 뒤에 써줘. 70 곱하기 16분의 9 더하기 72 곱하기 16분의 6 더하기 74 곱하기 16분의 1 잘해. 아이고. 70에 같이. 이런 어플도 없지.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뭐에 해당하냐면 평균 분자량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